이 61살의 기록이 뭐냐면 예부실황이 되어서 과거를 주관했다는 기록입니다. 이제는 과거 시험 출제하고 채점하고 이런 거 누가 해야 되잖아요. 이걸 처음에는 누가 했냐면 과거제를 실시하자고 건의했던 쌍기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1회, 2회, 3회 시험까지 주관을 해요. 출제하고 채점하고 이걸 한 거예요. 4회는 조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5회부터는 왕융이라는 사람이 과거를 정말 독점 출제합니다. 요즘 같으면은 카르텔이라는 말 나올 법도 해요. 5, 6, 7, 8회 왕융. 9회만 빼고 11회 왕융. 12회는 아까 강감찬이 급제한 그거잖아요. 이거는 최승로를 비롯한 시험 출제한 사람이 무려 4명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집단 출제를 한 거죠. 그리고 다시 13회부터 다시 왕융. 그래서 왕융이라는 사람이 무려 12번을 과거를 주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기에는 과거 시험을 출제하고 채점하고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이제 관직이 올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관직도 오르고 하면은 다시 이제 자기가 그 일을 이렇게 물려받아서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몇 사람이 이렇게 독점적으로 과거를 주관했다라는 건데, 자, 이제 강감찬도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니까 공부를 했을 거잖아요. 이때 과거 시험의 과목은 뭐냐면 시하고 부예요. 문장입니다. 시를 짓고 부라고 하는 것도 문학의 한 장르거든요. 이걸 짓는 거예요. 적벽부 같은 그런 게 이 부의 한 작품이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시무책이라는 걸 시험 볼 때가 있습니다. 시무책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시급한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쩌면 좋겠느냐, 너희들의 의견을 말해봐라. 뭐 이래가지고 어떤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이런 과목입니다. 그런데 시문책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대체로는 시하고 부를 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문학적인 소양, 문장 짓기를 잘하는 사람이 관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강감찬도 그래서 관리가 된 사람이죠. 그리고 과거에 급제한 지 26년 뒤에 이제는 주관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이제 좀 어려운 관직 이름인데 지공거라고 해요. 지공거가 되어서 사람을 뽑았다. 이때가 현종 즉위년간이에요. 그러니까 강감찬의 일생에서 과거에 급제한 게 성종 초고, 그 이후 현종 즉위한 다음까지 기록이 공백이니까 성종 때와 목종 때 기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때는 고려가 국가적으로 어떤 시기냐면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막 도입되던 시기예요. 왜 우리 그거 외우잖아요. 성종 때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했는데 시무 28조의 뭐 주된 내용은 뭐 이러저러한 일이지만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는 유교 정치 이념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였다는 건데, 유교 정치 이념이 막 받아들여지고 유교의 본고장이죠. 중국으로부터 중국 문화가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유교, 중국 문화,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받아들이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과거에 급제한 문신관료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시기가 과거 급제자들의 활동이 가장 많았을 시기인데 어찌된 일인지 강감찬은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때 성종 때 일이죠.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출신에 따라서 대체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한 그룹은 경주 사람들이에요. 또 한 그룹은 새 서울 개경의 주위 사람들, 지금 말로 하면 수도권 사람들입니다. 경주 사람들이 왜 이때 능력을 인정받게 되냐면 신라 말까지만 해도 신라에 있는 책은 전부 경주에 있었을 거예요. 문화 수준이 신라의 서울이었던 경주와 다른 지방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라의 주로 육두품 계층의 사람들. 그 후손이 최승로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신라 망하고 고려가 건국되면서 경주에서 개경으로 이주를 해오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잠재적인 능력, 이게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리로 많이 발탁이 되고 과거에도 많이 급제를 하고 이러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가지고는 국가 경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다른 한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새 서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은 경기도가 될 텐데 그때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근기, 서울 근처의 경기 지역이라는, 원래 경기라고 하는 게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일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니까요. 경기라는 말은 생기지 않았고 근기라고 하는 말이 생기는데 이 근기 지역의 호족들의 자손들이 공부해서 관리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강감찬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금주, 시흥, 이게 지금 서울이잖아요. 이 서울이 개성이 서울일 시절에는 서울에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마치 경기도 같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금주의 강씨, 역시 근기 호족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 근기 호족으로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희예요. 서희, 이천 서씨. 이천도 마찬가지로 근기 지역이기 때문에 서희나 강감찬 같은 사람들이, 서희도 역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죠. 서울로 올라가서 문신 관료 집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성종 때 아주 큰 사건이 거란군의 1차 침략인데 1차 침략 때 나가서 외교 담판을 벌인 사람이 바로 서희잖아요. 근기 호족 출신의 문신 관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강감찬은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을까? 매우 궁금한데 궁금한 걸로 그냥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알 방법이 없어요. 성종에 이어서 목종이 즉위했을 때는 천추태후도 등장하고 김치향 등장하고 유행관이라고 하는 국왕의 그 남색 파트너죠. 이런 사람이 국정을 농단하고 그래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때도 강감찬의 이름은 보이지 않아요. 목종 말에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을 왕에 올리는데 이때도 강감찬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숨어있던 강감찬이 현종이 즉위하고 석 달 만에 실시된 과거에 지공고어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강감찬이 현종을 지지했을 것이다. 또는 현종이 갑자기 왕이 되어서 자기를 지지할 만한 또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이제 중용을 했겠죠. 그러는 가운데 강감찬이 발탁이 되었을 것이다. 요 정도의 추론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종대 이후에 강감찬의 이름이 나오는데 현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왕도 굉장히 힘들게 되잖아요. 이건 뭐 여러 드라마나 천추태후, 고려고란 전쟁에서도 그런 그 장면이 나오고 저의 그 왕자난 이런 컨텐츠에서도 이 말씀을 현종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얼마나 어렵게 왕이 됐는지 아마 그래서 대충은 아실 텐데 더 큰 어려움은 왕이 되자마자 거란의 침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거란 침략에 대해서 강감찬 열전에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강감찬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현종 원년에 거란주가, 고려사는 꼭 거란 황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거란주, 거란임금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겠네요. 이렇게 표기를 해놔요. 거란주가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서경을 공격했는데 이게 거란의 2차 침략입니다. 이때는 거란 성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침략을 해와요. 아군이 패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이때 강조가 이끄는 군대가
패배했거든요. 이 보고가 올라오자 여러 신하들이 항복할 것을 논의했다. 더 싸우기가 어렵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이제 강감찬이 짠 하고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강감찬이 홀로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그 죄가 강조에게 있으니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요거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강조가 목종을 시해했다고 하는 것이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는 명분이 됐던 거예요. 왜 이게 그 침략의 명분이 되냐면 그 이전에 목종이 거란으로부터 책봉을 받았기 때문에 거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책봉한 국왕을 함부로 죽이거나 폐위시킬 수 없다. 나는 그 국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란이 이때 고려를 침략하는 명분이 강조의 시역 이거였는데 강조가 거란과 싸우다가 잡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감찬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일은 그 죄가 강조에게 있으니 걱정할 바가 아니다. 왜? 강조가 이미 죽었으니까. 거란이 계속 전쟁을 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문신다운 판단이죠. 그리고 이 판단이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이 전쟁을 계속할 명분이 거란에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적은 수의 군사로 대항하기가 어려우니 말 그대로 중과 부적이니 적의 기세를 피했다가 서서히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 말은 점잖지만 사실은 피난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에게 남쪽으로 피난 갈 것을 권유했다. 이 말을 듣고 이날 밤 왕이 후비 및 몇몇 사람 그리고 금군 왕의 그 친위군이죠. 50여 명과 함께 서울을 빠져나갔다. 이거는요, 임진왜란 때 선조의 그 피난보다 훨씬 더 절박한 사정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따르는 군대가 5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이때가 이 장면이 강감찬이 뭔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첫 번째 기록입니다. 왕에게 남쪽으로 피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거란의 성종이 이끌고 온 군대가 보병, 기병 합쳐서 40만이었다. 고려 군사를 전부 긁어 모아서 통주라고 하는 곳에서 성종의 거란군과 싸우는데 그때 강조의 군대는 30만이었다. 40만과 30만이 한 자리에 모이면 이거 어떻겠어요? 30만, 40만 이거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기록은 그렇게 돼 있어요. 12월 9일 날 서경이 함락됐고 12월 28일 날 현종이 개경을 탈출해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인 1011년 1월 1일 날 개경이 함락됩니다. 1011년 1월 1일. 우리 저 주민등록번호 쓰듯 쓰면은 1011-0101 이렇게 쓰는 날이 되네요. 이날 개경이 함락돼요. 그리고 현종은 개경을 출발해서 1월 13일 날 나주에 도착했고 나주로 가는 이 사이에 현종은 계속 거란 성종에게 사람을 보내서 협상을 벌여요. 우리 이 대목에서 기억할 이름이 있죠. 네, 하공진. 네, 자 성종으로서도 거란으로서도 계속 전쟁을 할 명분이 상당히 약해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고려 외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성종에게 돌아갈 명분을 주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 명분을 줍니다. 그 명분을 어떻게 주느냐? 거란군이 돌아가면 고려 국왕, 현종이 직접 거란까지 가서 성종을 만나겠다. 이건 항복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약한 그 아랫단계인데 조회하겠다. 뭐 인사하러 가겠다. 이 정도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종은 고려 국왕이 온다고 약속했으니 뭐 이만하면 됐다 하고 군대를 돌이킬 명분을 얻은 거죠. 이래서 1월 11일부터 거란군이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는 고려 거란 전쟁 상황은 고려 외교 2편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강감찬은 이 공로를 확실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항복을 했다면 큰일 날 뻔했네. 그렇죠. 왕이 남쪽으로 참 정말 고생하면서 가요. 이 왕이 수도를 버리고 피난한 것을 몽진이라고 하거든요. 몽진은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뜻이에요. 현종은 정말 이 말대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나주까지 갔다 옵니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몽진하는 길에 강도까지 당한다고요. 강감찬 덕분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강감찬이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국자 죄주가 되었다가 다시 한림학사 승지 좌산기 상시로 옮겼다라는 기록이 강감찬 열전에 있습니다. 국자 죄주라고 하는 거는요, 국자감이 교육기관이에요. 여기에 종삼품 관직입니다. 그런데 이 관직 재밌는 거 있어요. 한자로 쓸 때는 제주라고 쓰고 읽을 때는 죄주라고 읽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지식이죠. 국자 제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국자 죄주라고 읽는다. 왜 그렇게 읽느냐고요? 몰라요.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역사는 암기 과목이에요. 자, 교육기관의 관직을 가졌다는 건 이 사람이 과거에 급제한 문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다시 한림학사 승지로 옮겼다는데 한림학사 승지는 뭐냐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걸 누군가 써줘야 되잖아요. 왕명을 문장으로 완성하는 이런 관청이 한림원인데 거기에 정삼품 관직이 한림학사 승지입니다. 겸직으로 좌산기 상시라는 관직을 갖게 되는데 이 좌산기 상시는 언관이에요. 고려의 언관. 조선으로 치면은 사간원인데 고려에서는 중서문화성 낭사라고 하는 관청의 정삼품 관직입니다. 이래서 종삼품, 정삼품 이런 관직을 청요직이라고 하는데 요직에 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때 나이가 64살이에요. 64살에 삼품관직에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늦는 겁니다. 이거는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때쯤 해야 되는 관직인데 강감찬이 출세가 굉장히 늦은 편이에요. 이때면 아마 비슷한 나이 사람들은 대체로 정년퇴직하고 이럴 나이예요. 그런데 강감찬이 아마 이때 계속 관직에 있었던 이유는 피난해야 됩니다라는 이 주장 때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쨌거나 강감찬은 같은 또래 사람들이 다 물러난 그 사이에서도 홀로 조정에 남아서 노익장을 과시합니다. 같은 해에 이거는 강감찬 열전에 나오지 않고 다른 기록에 나오는데요. 이인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얘기냐면 감찰어사입니다. 감찰어사는 뭐냐면 관리들을 감찰하는 어사대의 종육품관직이니까 하위직이고 강감찬보다 젊은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이 강감찬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강감찬을 계속 고소했다. 뭐냐면 탄핵을 한 거예요. 탄핵을 했는데 오히려 강감찬은 무사하고 이인택이 파직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대체로 감찰사에서 누구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그걸 문제를 삼으면 대체로는 그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오히려 감찰관이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강감찬의 뭐라고 해야 돼요? 이 뒷백이 얼마나 튼튼했는가? 현종의 신임이 얼마나 막강했는가? 피난해야 됩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오랫동안 힘을 발휘했는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때 왜 이인택이 이런 일을 했는지 자 이게 이제 한번 역사 공부 저하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이 기록만 가지고는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인택이 이런 말을 한 게 언제냐면 1012년 6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한 달 전에 이인택이 어떤 일을 한 적이 있냐면 여진이 청하현, 영일현, 장기현 이게 전부 경상북도 흥해군 포항시 뭐냐면 경상북도의 동해안 쪽이에요. 이쪽에 여진이 침략한 일이 있습니다.
아니 여진이면 저쪽 함경도 함흥 저 북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내려오지? 생각하실 텐데 여진이 배를 타고 침략을 해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때 여진이 가냐면 일본까지 갑니다. 일본을 침략한 일이 있어요. 고려 초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여진을 이렇게 도이라고 부르는데 도이의 침략이라고 하는 일본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인데 이게 고려 동해안을 이렇게 가가지고 배를 타고 일본까지 침략한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이제 약탈한 물건, 약탈한 포로 이걸 이제 싣고 돌아가는 여진의 요 배를 고려 수군이 납포합니다. 그래서 끌려가던 일본 사람들을 일본으로 무사히 돌려보낸 일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때 고려 수군에 의해서 구출된 일본 사람들이 가서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려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이걸 또 보고를 했고 이 보고서가 지금 일본에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한 후대를 받았고 우리가 참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어쨌거나 뜻밖의 나오는 여진 수군, 여진 해적이 되겠네요. 여진 해적이 경상도 북부 일대에 침략을 해왔을 때 그때 도부서에 문현, 강민첨, 이인택, 조작이 4사람을 보내서 격퇴하게 한 적이 있어요. 도부서는 뭐냐면 고려의 수군 지휘관입니다. 수군을 지휘하는 관청이 도부서인데 동계 도부서, 북계 도부서, 동남해 도부서 3개가 있어요. 아마 이 지역은 포항 일대니까 동남해 도부서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강감찬의 관직이 뭐였냐면 동북면 행영병마사였습니다. 동북면 행영병마사라는 거는 저쪽 강원도 북부 함경남도 일대 여기까지를 관할하는 임시로 파견된 군사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강감찬이 이때 거기에 파견돼 있었는데 여진을 제대로 못 막았다는 이런 것으로 남쪽으로 파견되었던 이인택이 뒤에 감찰어사의 자격으로 강감찬을 탄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이다 보니까 대체로 강감찬 쪽에서 기록을 남긴 강감찬 열전에는 그런 얘기가 빠져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입니다. 더 정확한 내막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감찰어사의 탄핵을 받고도 무사한 강감찬. 요거는 분명한 팩트니까 요것만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